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기원 씨, 오늘 준비해온 게 있다고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볼게요. 네.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자, 먼저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정답 맞히면 호텔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아,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떠오르는 거는 화성밖에 없는데 네. 이거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은요? 60초 후에 공개가 아니고 없습니다. 아, 아쉽지만 호텔 식사는 다음 기회에. 좋네요. 예. 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인류는요, 아직 지구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행성을 못 찾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구를 대신할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이제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으로 이사를 가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뭐 기후위기, 물 부족, 자원 고갈,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까지 사실 우리가 지구밖에 대안을 찾아야 할 이유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인류 최대 우주 프로젝트 지구 말고 살만한 곳을 찾아라. 자, 여러분 지구 떠날 준비 되셨나요? 우주선 출발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의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외계 행성 탐사는 인류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며 결국 지구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정말 존재할까요? 자,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의 외계행성 탐사센터에서 외계행성 탐색 연구를 하고 있는 정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천문학과 우주과학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인류 최대의 우주 프로젝트 제2의 지구 찾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기원 씨는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우주 관련 아이템 나올 때마다 거듭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문과생이긴 하지만 제일 좋아했던 과학 과목을 꼽자면 지구과학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 15년 전부터 제2의 지구 찾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아, 그래요? 예. 다만 못 찾았을 뿐이죠. 네. 근데 진짜 이게 그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스페이스X도 이제 상장을 시켰고 관련해서 ETF 투자 중인데 지금 많이 물려 있습니다. 네. 뭔 소리야. 자, 어쨌거나 현대의 이 과학 속도를 좀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안에 진짜 지구 말고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는데요. 자, 박사님, 근데 실제로 이 지구와 꼭 닮은 행성이 발견됐다던데 맞나요? 완전히 꼭 닮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행성이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싱크로율이 네. 몇 퍼센트 정도? 싱크로율을 몇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호주의 서던 그 퀸즐랜드 대학과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 연구센터에서 발견한 행성인데요. 네네. HB137010B라는 행성입니다. 오. 이 행성은 별 횡단 방법으로 발견된 행성인데요. 네. 지구 크기에 비해서 한 1.06배로 되게 지구가 굉장히 근사하고 게다가 특이한 점은 이제 공전 주기가 지구와 굉장히 유사한 355일 정도의 공전 주기를 갖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복사 에너지의 한 70% 정도를 받고 있어서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인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손흥민 존은 알고 있지만 골디락스 존은 금시초문인데 그게 뭡니까, 그러게요. 교수님? 골디락스 존은 행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지역, 구역을 얘기하는데요. 행성이 그 모항성에 너무 가까워도 물이 다 증발할 수 있고요. 너무 멀면 또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행성에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지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 발견된 이 외계 행성 후보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연구진은 이 행성이 방금 말씀드린 골디락스 존에 있을 확률을 한 40%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40%. 예, 근데 이제 대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대기가 없다면은 근데 표면 온도가 영하 한 7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화성보다도 더 추운 온도입니다. 오. 하지만 지구보다 훨씬 더 두꺼운 대기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대기가 마치 담요 같은 역할을 해서 이 행성의 표면 온도를 좀 더 올릴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고이디락스 존에 있을 확률이 40%나 된다.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숫자 이게 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나사 외계행성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거의 일주일 단위로 이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행성의 개수는 6,298개고요. 거의 6,300개에 가깝습니다. 많다. 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게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개수가 말해주는 거는 우주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외계행성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암처럼 아주 들끓고 있는 행성부터 있고. 시작을 해서 목성이 제일 크잖아요. 네. 이 목성보다 훨씬 더 큰 거대 가스 행성도 존재하고요. 네. 굉장히 밀도가 작습니다. 네. 작아서 거의 스티로폼 같은 그런 행성도 발견이 됐고요. 구름이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성도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외계행성 샘플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통계 분석 연구를 했을 때는 목성 질량의 거대한 행성보다 지구 질량의 지구 크기만은 아니면 혹은 조금보다 작은 그런 행성들이 훨씬 많이 분포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이런 행성뿐만이 아니라 별 2개를 돌고 있는 타투인 행성이나 아니면 별 없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나홀루 행성도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다양하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똑같은 행성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행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발견된 한 6,300여 개의 네. 그 외계 행성이 네. 각각 다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외계행성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자들이 행성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에 대한 걸 좀 더 잘 이해하는 표본이 되겠습니다. 연구할 게 참 많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자, 그런데요, 교수님, 이제 외계 행성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게 공식 용어인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계 행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쓰고 있긴 한데요. 이때 얘기하는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바깥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엑스트라 솔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엑스트라가 바깥이라는 뜻이고 솔라가 태양의라는 뜻이니까. 근데 그 엑스트라 솔라라는 말을 써서 보통 외계 행성 그러면 영어로는 엑스트라 솔라 플래닛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줄여서는 엑스트라 솔라를 엑소라고 합니다. 엑소. 네. 많이 들어보신 그 3세대 보이그룹 예. 이름 맞고요. 그 보이그룹 이름을 실제로 외계 태양, 그러니까 외계 행성 오. 에서 온 또는 외계 행성까지 아우르는 스타다 이런 뜻에서 엑소라고 지었다고 기획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외계인을 얘기할 때의 외계는 사실 영어로는 E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은 엑스트라 테러스트리얼인데요. 이때는 똑같은 엑스트라를 쓰기는 하는데 근데 뒤에는 테러스트리얼인데 이때 테러스트리얼은 지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구 밖 뭐 사람 또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ET라고 했을 때는 아주 까다롭게 얘기하자면은 지구 바깥에 즉 뭐 달에도 또는 뭐 화성에도 있는 만약에 우주인이 있다면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도 다 ET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또 이제 은하 우리 태양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은하라고 부르죠.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은하가 있는데요. 우리 은하를 제외한 나머지 은하들을 우리는 외부 은하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영어가 이제 external galaxi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외계란 말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이긴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것은 태양계 밖에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 외계 행성을 관측하는 연구와 함께 달과 화성처럼 가까운 천체에 직접 가기 위한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척박한 우주 환경을 대신 누빌 탐사 로봇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딘 지 무려 반세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달 탐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오늘 그 현장을 제가 직접 탐사해 보겠습니다. 아니, 달 탐사 로봇을 오늘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요?
네, 오늘 주인공은 달을 탐사하는 바퀴 달린 로봇인 로버입니다. 이 친구들이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로버라고요? 로버가 대체 뭔가요? 네, 로버는 달이나 화성 같은 그런 행성 표면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오, 그 보니까 좀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가운데에 있는 로버는 저희가 27년과 28년에 실제로 달에 보낼 수소형 마이크로 이륜 로버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로버는 달 용암 동굴 같은 좁은 곳을 들어가서 탐사를 하기 위해서 전개형 에어리스 휠을 탑재한 이륜 로버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바퀴가 4개 달린 사륜형 로버이고요.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현미경 또는 토양 분석기 같은 것들을 탑재를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더 큰 로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바퀴가 4개다 보니까 네, 주행 안정성은 좀 더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달에서 얘네가 어떻게 좀 다니는지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눈을 대체할 어떤 이 친구들은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카메라를 로버의 눈처럼 활용을 해서 예. 저희가 현장을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구에서? 지구의 관제센터에서 오. 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이 통신 연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이제 착륙선과 통신을 먼저 하게 되고 예. 착륙선과 로버가 또 다시 통신을 하게 돼서 네, 저희가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로버에 있는 카메라로 지상의 화면으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해서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다. 네. 아, 보니까 이 바퀴라고 할까요? 휠의 모양과 크기가 좀 제각각인 것 같고 저쪽에도 보니까 연구를 그동안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로버가 그 휠을 이용해서 굴러다니는 네, 로봇이기 때문에 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돌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네.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 있는 거예요? 그라우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그라우저가 필요한 이유는 달 토양이 굉장히 밀가루처럼 입도가 작은 네, 분진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그라우저가 있어야만 전진이나 후진을 네, 잘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저런 그라우저의 형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같은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로버의 네, 최적화된 휠을 형상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전개형 에어리스 휠입니다. 용암동굴 같은 좁은 입구를 들어갈 때는 이제 휠의 사이즈를 우와! 이렇게 네, 줄여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한번 펴보세요. 폈다가 접었다가. 그런 좁은 통로 같은 것들을 들어갈 수가 있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휠을 키워서 이제 주행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장애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극복할 수 있게끔 그때. 네, 탄소광 소재를 이제 내부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금속 소재이기 때문에 그 달의 온도 그 범위 내에서 변형이 가지 않는 재료들로 다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제 전진할 때는 보시면은 네, 양쪽 바퀴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갔다가 방향 턴할 때 지상에 있는 뭐 콘크리트나 이제 아스팔트 바닥 같은 데서와는 주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달 표면에서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달의 실제 토양과 비슷하게 구성을 해놓은 달 복제토로 채워져 있는 테스트 베드에서 저희가 개발한 로버의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로버가 이제 달 표면에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저희가 달에 있는 자원 같은 것들을 탐사를 할 수가 있고 네네. 로버를 이용해서 이제 통신 중계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제 로버를 이용해서 달 기지 건설 같은 것에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현미경 같은 것들을 달아서 지질학적인 것들도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7년 말과 그리고 28년 1분기 때 저희가 개발한 소형 이륜 로봇을 실제로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달의 극한 환경에서 고장이 나지 않고 잘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검증을 해볼 계획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27년도 말 28년도 1분기면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저희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때 한번 다시 만나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거 조종사는 안 필요하세요? 저 이쪽 보통 면허 있는데. 예, 가능합니까? 네. 아, 예. 아니 저기 일로 가. 그렇지. 가야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어디가? 이거 맞는 거야? 야. 제 운전 실력은 엉망이지만 하지만 달 표면 탐사를 향한 로버의 주행은 계속됩니다. 같이야.
이미 6,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해냈을 만큼 지구 밖 행성에 그야말로 우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진들의 연구도 더 큰 성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로버가 빠르면 2027년 말 아니면 한 2028년 상반기 1분기쯤에는 이제 달에 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포부를 좀 밝혀주셨는데 진짜 그 바람대로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이 로버가 달을 누비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대체 인류는 언제부터 왜 다른 행성에 눈을 돌리게 됐는가? 우리 또 천문학자인 박사님께서 답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천문학자는 아니고 전 물리학 전공이에요. 그러시군요. 천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천체 물리학자. 예. 기술 문명이 있기 전부터 그냥 밤하늘은 늘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밤하늘을 보면서 저게 뭐가 있을까? 반짝반짝하는 그러면 게. 저 넓은 우주에 우리 같은 존재가 또 존재하지 않을까, 지구 같은 행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막연한. 막연한 호기심. 호기심에서 외계행성 탐사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5년도에 처음 태양과 같은 별에서 외계행성이 발견됐고요. 2009년도에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올라가면서 관측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워낙 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외계행성 관련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기심에서 시작돼서 외계행성 관련 연구를 시작을 했으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생기게 된 거죠. 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같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지구가 정말 아프다. 아프고 언젠가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죠. 지구에서 뭐 살지 못하면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쏠리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얘기가 나왔지만 지구 기후 시스템이 이미 균형을 잃었다, 구조적 변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교수님. 그 국제기구가 바로 세계 기상기구인데요. 2025년 지구기후 현황 보고서를 이제 발표했고 예. 거기에 보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이 나옵니다. 네. 먼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무려 200만 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고요. 또 메탄과 이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도 8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은 물론이고 수십만 년 동안 지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온실가스가 지금 대기 중에 쌓여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 결과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10여 년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시기로 기록됐고 폭염, 집중호우, 가뭄 같은 극한 기상도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과 또 지구가 다시 우주로 방출하는 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요.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열의 대부분이 바다에 저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 축적되는 과잉 에너지의 약 90% 이상이 해양으로 흡수되고 있고 최근 20년 동안 바다가 뜨거워지는 속도가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열 에너지가 1년 동안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빙하와 해빙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얼음이 단순히 녹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태양빛을 받으면 그걸 다시 우주로 그대로 반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와 함께 폭염과 산불, 홍수, 태풍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도 점점 더 강하고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는 개별 재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연쇄적인 위험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이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뭐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을 찾는 일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을까요? 질량이나 크기, 별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이 T가 든 별 B라는 외계 행성입니다. 네. 질량도 거의 지구 질량이 한 1.16배 되고 크기도 거의 1.05배 정도 되고 네.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는데 별이 태양 질량의 한 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차가운 별이라 지구와 나머지 요소들은 비슷하나 실제로 지구와 같은 환경과는 전혀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행성으로는 케플러 442b라는 행성인데요. 네. 사이즈가 한 1.3배, 지구의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암석형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명 지구의 사촌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구의 사촌이긴 한데 그 정도 거리면 거의 남보다도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네. 만나기는 네, 이게 어려운. 멀리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 추가 가치는 추가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다. 네,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라피스트 1이라는 행성인데요. 이 행성도 마찬가지로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고 굉장히 크기랑 밀도가 지구와 굉장히 유사해서 이 행성은 암석형 행성일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가장 특이한 점은 지구 크기의 행성 7개가 하나의 별을 똑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구형 행성을 한 행성계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3가지 후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거는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이거든요. 네, 최근 외계 생명체 탐사 영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행성은 바로 K2-18b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행성 18b 행성의 중심별과의 거리가 이제 딱 골디락스 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행성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2023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 행성을 관측했더니 이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 메탄, 이산화탄소 등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대되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분자가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또 2025년에는 지구에서 주로 생명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인 DMS, 디메틸설파이드 또는 DMDS, 디메틸 디설파이드라고 부르는 그 분자들을 분자선을 관측해 가지고 이제 이 존재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히나 더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가 쌓이다 보니까 이 행성에 특히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득히 먼 우주에서 스스로 빛도내지 못하는 작은 행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교수님이 외계 행성들 어떤 방법으로 탐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쓰는 방법으로 식 현상입니다. 영어로는 트랜싯이라고 하는데 식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그 부모가 되는 항성, 별 앞을 가로지나갈 때 아주 미세하게 별빛이 어두워지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 행성의 존재와 또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별이 흔들리는 원리를 이용한 시선 속도 방법인데요. 우리가 지구하고 달이 공전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네. 달이 지구를 돌지만 사실 지구도 달을 돕니다. 달과 지구가 다 공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훨씬 무거우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걸 잘 모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항성과 행성도 둘 다 사실은 조금씩 움직입니다. 행성이 존재하면 모항성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주 공간을 날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흔들리는 거를 도플러 그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봐서 옆에 행성이 존재하느냐 또 얼마나 무겁느냐를 이제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태양계 밖의 제2의 지구 후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조금 가까운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해야지.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바로 화성인데요. 영화 마션 보면 주인공이 화성에서 네. 막 감자 키우고 그러잖아요. 자, 박사님, 이제 영화처럼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해서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날이 진짜 오는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으나 네. 가까운 미래는 아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화성이 지구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화성은 한 24시간 하고 40분 정도 되고요.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을 다 느끼잖아요. 화성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계절이 변합니다. 직접 가가지고 탐사한 결과 물이 흘렀다. 그런 흔적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렇죠. 현재 화성은 현재 우리가 살기 힘든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대기가 우리는 대기가 되게 충분히 두껍지만 일단 대기가 지구의 한 1%도 안 됩니다. 95%가 다 이산화탄소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흡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네. 일단 우리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과거의 흔적은 있으나 현재 액체 상태로 흐르는 물을 발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탐사에서 저쪽 극지방이나 지표면 아래, 저 깊은 아래 얼음이 있을 곳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확실하지는 않고 그리고 만약에 얼음이 있다고 한들 그거를 캐서 네. 끌어올려서 뭐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까지 다 해야지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 가서 살 수가 있겠죠. 일단 조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조금 비관적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장 많이 또 가장 자주 언급되는 후보지인 만큼 조금 더 희망을 한번 걸어보죠. 교수님께 이번엔 바꿔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람은 뭐 아직은 조금 어렵다 쳐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화성 표면 사진을 보면 네. 붉은 모래 사막으로 되어 있어서요. 네. 매우 뜨거운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낙타 같은 실제로는 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추운 행성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영상 15도인데 비해서 화성은 한 영하 63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치와 또 계절에 따라서는 영하 11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대기가 매우 얇아서 낮에 받은 열도, 태양으로부터 온 열도 오래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중력인데요. 표면 중력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한 40% 정도 됩니다.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근육이나 뼈 같은 거가 많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력의 환경에 맞춰져 있는 우리가 거기 그런 화성 같은 데 가서 오래 살게 되면 신체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화성이 대기, 물, 기온부터 해서 중력까지 지구와는 상당히 다른데요. 박사님, 인류가 장기 체류를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우주 방사선입니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자기장이 다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장이랑 우리가 대기가 충분히 두꺼워서 네. 이 고에너지 입자들을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사람이 가 있으면 다 그냥 그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거에 오래 쪼이게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방사능 세포나 예. 예, 유전자가 손상될 수도 있고 암이 아직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화성에서 지금 그 거주 가능성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퍼센트로 보세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전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5%도 안 된다고.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지구 나가면 고생이다. 지금 우리가 이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보통 행성이라고 하면 태양 같은 별의 둘레를 도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주에는 중심별 없이 홀로 떠도는 이른바 나홀로 행성도 있다고 합니다. 맑은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 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보며 우리는 행성은 당연히 별 주위를 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그 어떤 별에도 속하지 않은 채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을 영원히 홀로 떠도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홀로 행성입니다. 별의 곁을 떠나 혹은 처음부터 별 없이 태어나 우주를 방랑하는 이 행성들은 대체 어떻게 생겨나고 그 수는 또 얼마나 될까요? 나홀로 행성이 탄생하는 가장 흔한 경로는 중력 추방입니다. 갓 태어난 행성계에서는 여러 원시 행성이 한 별 주위를 돌며 서로 강한 중력을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행성은 마치 새총에서 튕겨나가듯 행성계 밖으로 추방됩니다. 또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단에서는 지나가던 다른 별의 중력이 행성을 떼어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별 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이 되기에는 질량이 부족한 가스구름이 독자적으로 뭉쳐 행성 크기의 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홀로 행성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직접 촬영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나홀로 행성은 아직 뜨거워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적외선 망원경으로 희미한 빛을 직접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오리온 성운과 같은 젊은 성단에서 수백 개의 나홀로 행성 후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홀로 행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 어두워지고 질량이 작을수록 또한 더욱 어두워집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으로는 주로 갓 태어난 젊은 행성이나 목성보다 몇 배 이상의 무거운 나홀로 행성만을 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또 다른 방법인 미시중력 렌즈를 사용합니다. 나홀로 행성이 우연히 먼 별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이 행성의 중력이 돋보기처럼 작용해 뒤쪽 별빛을 잠시 밝게 만듭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짧은 밝기 변화를 포착해 보이지 않는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질량을 추정합니다. 이처럼 미시중력 렌즈는 행성의 밝기가 아닌 질량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행성의 온도나 밝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행성뿐만 아니라 이미 식어버린 오래된 행성도 발견할 수 있고 지구나 화성처럼 가벼운 행성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외계행성 탐색 시스템 KMT넷을 이용하여 지구 질량의 나홀로 행성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시중력 렌즈 방법은 우리 은하 전체에 나홀로 행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통계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는 별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의 나홀로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갑고 외로운 행성에도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별의 온기가 없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행성 내부의 방사성 붕괴열이나 두꺼운 수소 대기의 단열 효과로 표면 아래 액체 바다가 유지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처럼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숨은 바다에서 햇빛 대신 화학적 에너지로 살아가는 생명체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햇빛 없는 심해 열수구 생태계가 그 단서를 줍니다. 나홀로 행성은 반드시 별을 돈다는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나홀로 행성들이 우리 은하 곳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별빛 없는 어둠 속을 방랑하는 이 행성들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놀라운 곳임을 보여줍니다.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달인데요. 달이 심우주 탐사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뭔가요? 달은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주 탐사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달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수준으로 대기도 거의 없습니다. 이 약한 표면 중력 때문에 달 표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또 다시 이륙을 시킬 때 지구에서나 다른 행성에서보다 화성 같은 데에서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덜 들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쉽게 얘기해서 덜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달 표면에 착륙하고 또 그 달 표면에서 이동하고 또 달 표면에 있는 로버라든가 이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또 지구와 통신하고 거기에서 사람이 거주를 하고 여기는 밤이 한 14일 정도 되니까 이제 밤을 버티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현지 자원, 현지에 있는 얼음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는 흙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현지 자원 활용 기술 같은 것들을 다른 소행성 같은 데 가서 하기보다는 가까이에서 먼저 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런 달에서의 경험들이 쌓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이나 더 먼 심우주 탐사를 준비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이런 가능성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달 탐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겠죠. 네. 교수님 현재 각국 움직임 어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서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고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사람을 달 표면에 착륙시켰다가 다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장기간, 상대적으로 장기간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밤을 지새게 한다든가 아니면 더 큰 로봇을 내려보낸다든가 유인 기지를 거기에 구축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테미스 계획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건데요. 201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런 정부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2010년 부근되면서 나사가 이제 제일 처음 시도한 건데 이제 그 우주기 개발을 민간으로 서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스페이스X고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때는 여러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착륙선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달 표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기들을 장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우주 산업도 동시에 키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창어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0대 초반부터 차근차근 키워왔습니다. 창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그 여신, 달을 상징하는 여신 이름인데요. 예를 들어 창어 6호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 시료를 지구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러시아 등과 함께 달 남극 지역에 국제 달 연구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주목해야 될 우주 강국이 이제 인도하고 일본인데요. 인도요? 인도는 2023년 찬드라얀 3호를 통해서 달 남극 인근의 고위도 지역에 착륙했습니다.
달 표면에 연착륙한,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연착륙한 네 번째 국가이고요. 남극 인근 착륙에 성공한 이제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화성 탐사선을 화성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도 첫 시도 만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과 화성을 모두 독자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만큼 주요 우주 강국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2024년 탐사선 슬림을 달 표면에 착륙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5번째로 달에 연착륙을 하는데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슬림이라고 하는 애는 착륙을 했을 때 정확하게 서지를 못하고 약간 기운 채로 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원래 가지고 갔던 그 배터리에 있는 전력만 사용하다 보니 며칠 동안밖에 운용을 못하고 결국은 이제 반쯤 성공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보면 달 탐사 경쟁에서는 한 번 착륙하는데 그치지 않고 원하는 곳에 다시 정확하게 착륙하고 또 장비를 오래 운용하고 또 현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저마다 강점을 앞세워서 달 탐사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사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뭐 우주 강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다누리호를 발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달궤도에 진입에 성공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달 관측을 하고 있고 이제 장시간 달 관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천문연구원도 이 다누리에 탑재된 그 광시야 평광 카메라를 개발을 했습니다. 달 표면을 관측을 하면 이제 달 표면에 보면은 이제 빛이 반사될 거 아니에요. 그 반사될 때 빛이 평광되는 그 특성을 그 관측을 해서 달의 그 흙의 표토의 입자의 크기가 얼마고 얘네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2032년을 목표로 해서 달에 직접 착륙을 시키는 달 착륙선을 처음으로 우리가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겠다 해서 네. 차세대 발사체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달 궤도에 진입하는 거랑 달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거, 연착륙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주변 지형해서 안전한 곳에 내려야 되고 또 속도를 줄이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술이 또 필요하고 또 착륙해서 끝이 아니라 달 탐사, 표면 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보내고 주 목적이죠. 그렇죠. 로봇을 보내고 그러면 로봇가 가서 관측을 하면 데이터도 지구로 안정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착륙 기술뿐만이 아니라 심우주 통신도 필요하고요. 달 탐사 기술도 같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달 탐사는 그냥 단순히 달에 도달하기 위한 그냥 그런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화상도 탐사를 하고 있고 할 거고 또 더 멀리 있는 심우주를 또 탐사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때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지금 우리 기술로 지금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 기술로 하겠다. 그렇죠. 네네. 다누리 관련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게 참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달 착륙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달 탐사도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분과 더불어서 수많은 연구진들 또 현장의 기술진들이 멋진 성과를 이뤄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과가 달에서 멈추지 않고 또 더 먼 우주로 네. 나아가길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달 너머로 가려면 또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할까요? 두 단어로 압축을 하면은 심우주 항행과 심우주 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구에서 충분히 멀어지면 심우주라고 부르는데 심우주에 가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에서도 없지만 이 우주 공간에도 GPS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내는 우주선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망망대해에 있으니까요. 자기의 위치를 알고 방향을 알아내는 걸 심우주 항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기술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심우주 통신 기술도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보낸 우주선을 통신을 할 때는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통신할 수는 없고 여러 곳에 이제 통신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마련해 놓은 나라들, 대표적으로 미국의 나사겠죠. 나사의 심우주 통신 장치를 많이 같이 협력으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현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텐데 본전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뽕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일 먼저는 이제 전력 공급일 겁니다.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지고 간
그 방사성 원소를 이용한 그런 열원을 가져가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뭐 먼 미래에는 이제 SMR이라 그러죠. 소형 모듈라 리액터, 이제 네. 그 원자력 발전기를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예.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지구에서부터 지시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현장에서 그 장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기술도 좀 필요할 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이제 우주의 현장을 가서 무엇을 조사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임무를 어떻게 운영할지 또 확보한 자료를 분석을 어떻게 할지 이런 연구 기반도 다 같이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는 단독으로 우주 탐사 활동을 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국제 협력에 참여하면서도 우리의 과학 목표에 맞게끔 탐사를 이어갈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뭐 여러 나라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그 탐사선이 이제 달과 행성에서 활동하게 되면 서로의 통신이라든지 또 탐사 그 영역 있잖아요. 구역이 겹치는 일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박사님, 이게 약속이 좀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주 탐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여러 나라와 같이 연구자들과 관측 시설을 협력 관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협력을 해서 하려면 서로 믿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도 탐사를 해야 되고 저쪽도 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탐사를 할 때 이제 우리도 통신을 해야 되고 저쪽도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겹친단 말이죠. 계획을 공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피해줘라고 서로 조율도 할 수 있고 이런 국제적으로 이제 용인되는 그런 예. 규칙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주를 우리가 좀 책임 있게 이용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 얘기는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지구에 돌려주는 일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개발한 기술이 지구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장기 우주 탐사에서는 필요한 물하고 물자 같은 거를 다 지구에서 계속 보급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지금 400~500km에 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은 지구에서 계속 보급하고 있지만 이건 그나마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지 달이나 아니면은 그 화성이나 이런 곳에서 인류가 장기적으로 머무르려고 하면은 모든 걸 다 지구에서 공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물 한 방울이나 전력도 최대한 아껴 써야 하기 때문에 우주정거장 같은 곳에서는 사용한 물이나 공기 중의 수분을 다시 정화해서 씁니다. 이런 기술이 지구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상수도 시설이 끊긴 재난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적은 전력으로 장비를 오래 작동시키는 기술, 좁은 공간에서 물을 적게 쓰며 식물을 기르는 기술 등이 이제 예를 들어 뭐 달 온실 또는 화성 온실에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스마트팜 같은 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또 스마트팜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 기술이 다시 우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네. 어쨌든 지상에서는 에너지 절감이나 실내 농장, 수진 농장 같은 데 이제 쓸 수 있고 우주에서 자원을 아끼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지구의 조건에 다시 맞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먼 우주로 나아갈수록 이제 지금 우리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보인다라고 좀 봐도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2의 지구를 찾는 연구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질문 뭘까요? 제2의 지구를 찾는 연구는 우주에 우리 말고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를 가능성을 탐구하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6,300개가 넘는 300개에 가까운 외계 행성을 발견을 했는데 그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은 한 수십 개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계 생명체는 발견된 적은 아직까지 없고요.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밖에 있는 또 다른 지구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지구를 얼마나 소중히 잘 지키고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정선주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제2의 지구 또는 지구와 좀 다르더라도 우리 외계 행성을 찾는 거는 그 인간의 궁극적인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을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구에서 온도가 2도, 3도만 평균 온도가 바뀌어도 굉장히 이제 재난 상황이 올 정도로 우리 지금 현재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지금
환경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은 다른 데 가서는 찾기 힘드니 우리 지구를 좀 더 잘 아껴 쓰고 네. 또 우리 후속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가 잠시 빌려온 유산이니까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두 분의 메시지가 모아지네요. 맞습니다. 제2의 지구를 찾는 여정, 먼 우주를 향한 도전이자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지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뻔한 상식은 패스. 여러분의 지적 추구미에 딱 맞는 꿀잼 과학 이야기만 쏙쏙 골라왔습니다.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우주에는 과연 무슨 냄새가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요. 우주 한복판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우주복을 벗을 수 없는 데다가 이 냄새를 전달해줄 공기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주 유영을 마치고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온 비행사들은 이 우주복에서 뜨거운 금속이나 용접 연기 그리고 바싹 탄 고기 같은 냄새가 났다고 말합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도 달 먼지에서 강한 화약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했죠. 다만 이 냄새가 정확히 어디에서 생겼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노출됐던 우주복 표면이 이 정거장 안의 공기와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천체의 냄새도 알 수 있을까요?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발견되는 화학 성분을 통해 냄새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천왕성의 구름에서는 썩은 달걀 냄새를 만드는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 부근의 가스구름 궁수자리 B2에서는 이 라즈베리와 럼주 향을 연상시키는 에틸포메이트라는 분자도 발견됐죠. 물론 이 궁수자리 B2에서 진짜로 라즈베리 향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빛을 분석해서 그곳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알아내는데요. 이 화학 성분을 통해 천체의 온도와 환경 그리고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무의의 공간처럼 보였던 우주. 그곳을 떠도는 수많은 화학 물질은 우주의 냄새를 상상하게 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추구미를 갓벽하게 채워드린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매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일상도 사실은 지구가 만들어준 특별한 환경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걸 잃지 말자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네. 방송 초반부만 하더라도 제2의 지구를 찾을 생각에 잠시 제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지구와의 변함없는 사랑, 외도와 분류는 안 된다. 안 이런 된다. 말씀 드리면서 지구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평생 같이 가지고. 예.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제2의 지구를 찾는 연구를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연구할 거니까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교수님. 교수님요? 외계행성 발견의 전문가이시자 대가이신 정선주 박사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스럽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